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42회 4강 실무로서 결산부터 일용직 사원 등록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3번 결산입니다. 8점짜리네요. 첫 번째로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입니다. 자료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결산에 단기 매매증권이 나오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세 제약 주가 되고요. 취득일자 18년도에 구입했네요. 취득원가 530만원이고요. 자, 2019년 백세 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1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단기의 손익으로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640만원이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12월 31일 2020년 790만원이네요. 즉 640만원짜리가 790만원이 되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150만원 이익을 받습니다. 즉 백세제약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은 150만원 평가이익을 받고요. 청솔건설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30일에 구입을 했고요. 취득원가 68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660만원이니까 이것은 20만원 손해를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한번 볼게요. 종목별로 결산 정리 분기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서 한꺼번에 여기서 150만원 이익 보고 여기서 얼마 20만원 손해를 봐서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30만원으로 하지 말고 백세제약 따로 청솔건설 따로 각각 두 개를 입력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청솔건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백세제약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53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790만원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260만원 이익을 봤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죠. 손실과 평가 이익은 단기의 항목으로서 이렇게 19년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가격 640만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790만원이니까 150만원이 평가이익인 거지 260만원이 평가이익이 아니라는 거, 이 점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백세제약 주식회사입니다. 19년 공정가치가 640만원인데 2020년 공정가치는 790만원이니까 150만원 평가이익입니다. 하지만 청솔건설은 19년 취득원가가 680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 공정가치는 660만원이니까 청솔건설 주식회사는 평가 손실 20만원을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되겠네요. 요거는 오타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가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과 손해를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백세제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150만원 이익을 받고 청솔건설은 20만원 손해를 본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각
해 주어라 했기 때문에 하나로 해놨더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30만원일 텐데 각각 해 주어라 했기 때문에 먼저 단기 매매증권 100세죠. 150만원이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15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청솔건설이 되겠죠. 청솔건설은 20만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20만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20만원 물론 이때 20만원은 청솔 그리고 이때 단기 매매증권 100세는 150만원은 100세의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단기 매매증권에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둔 이유는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세 제약과 청솔건설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래처를 걸어 두었는데요. 입력할 때 100세라고 입력해서 나타나면 거래처를 걸어 주시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첫 번째 100세 제약은 19년 공정가치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솔건설은 19년 취득 원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첫 번째 것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손실과 이익은 단기의 항목입니다. 그해 19년에 평가를 하게 되면 끝이 나고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출발입니다. 출제 의도입니다. 첫 번째는 19년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100세 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별로 결산 정리 분계를 할 수 있는가? 즉 묶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30만원, 단기 매매증권 130만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결산일은 12월 31일이죠. 100세부터 입력하겠습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죠. 코드 100세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0세라고 입력을 하였습니다. 했고 여기에 보니까 나타나지 않죠. 엔터 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래처는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할 때는 거래처를 일단 입력해 보시고 나타나면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1호 00불. 다음 대변 4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죠. 처분이 아니라 평가이익 905번입니다. 찾으시면 되니까요. 잘 보고 이것도 계정과목을 처분이익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니까 잘 보시고 항상 회계를 하시는 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1호 00불. 다음 또입니다. 차변 3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평가 손 되어 있죠. 937번입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솔 안 나타날 것 같네요. 나타나지 않네요. 왜? 100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별로 거래처 관리는 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200불 엔터. 대변 4번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200불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12월 31일 차변 단기 매매증권 대변 평가이익 그리고 차변 평가손실 단기 매매증권 별 문제였고요. 150, 150, 20, 20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아주 평범한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개 나타나면 묶어서 하나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130만원으로 하는데요. 평가 문제에서 종목별로 결산 정리 붕괴를 입력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번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 손실이네요.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진 겁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상품과 제품이 부족한가 봐요. 단위당 원가 2만원, 4만원, 장부상 수량 500개, 300개, 실사 수량 20개가 모자라네요. 상품. 제품은 10개가 모자라네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수량 부족 20개는 영업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그러니까 이 상품인 경우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대체를 해주면 될 것이며, 제품 수량 부족 10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다. 비정상적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품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 비정상을 치는 게 맞을까요? 발생을 치는 게 맞을까요? 감모로 치는 게 맞겠습니까? 감모로 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항상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를 두 자씩 한 3번만 치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수량 부족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십시오. 즉 12월 31일 계속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감모와 공손입니다. 감모는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이 감모. 사실은 감자가 뺄 감자, 모자가 털 모자. 그러니까 털만큼 없어지는 것이 감모가 되는 겁니다. 공손. 자, 우리가 불량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항상 공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량품입니다. 불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이 공손이 됩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합니다.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지금 제품 10개는 비정상 감모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한다는 거 체크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정상 감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주유시 기름 넣을 때 떨어지는 한두 방울의 유류 기름이 정상적인 감모가 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의 실수로 주유구에 넣지 않고 바닥에 쭉 흘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정상 감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10만원이 비정상 감모로 확인되었다. 제품 10만원 없어진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이때 대체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원. 자, 여기서 보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변에 이렇게 상품 또는 제품 이렇게 재고자산이 나타나면 꼭 적요번호 8번 타 계정으로 대책입니다. 입력할 때 적요 8번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되며, 이 적요번호를 선택하지 않으면 8번을 선택하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됩니다. 자, 다만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대변에 나오면
적요번호 8번 그렇서는 안 됩니다. 제품, 상품, 원재료 이렇게 재고자산 자체가 나왔을 때 적요번호 8번 걸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감모는 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회계처리가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원가에 가산한다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개가 모자랐잖아요. 본대는 500개인데 20개가 모자랐다. 비정상감모 아래쪽이 좋겠네요. 자,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가 있다? 290개입니다. 10개가 지금은 비정상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감모이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따로 분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사수량입니다. 이게 기말 제품 재고가 되겠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4만원 곱하기 실제 남아있는 거 290개를 곱해서 우리 결산재료 입력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이 금액을 290개의 금액을 입력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290개니까 나머지 10개가 없어진 것은 어디에? 매출 원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그 개수 곱하기 단가를 하면 290개 곱하기 4만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개만큼은 자동적으로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 감모입니다. 비정상 감모 분계는 배웠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시험에 정상적인 감모 10개가 발생했다. 원가에 가산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상 감모 처리일 때 분계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분계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실사 재고액만큼 기말 제품 재고액 또는 상품이면 기말 상품 재고액에 입력하고 점표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그 10개 금액만큼이 원가에 가산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 부족 수량 20개, 단가 2만원, 40만원이네요. 영업부 직원 복리 후생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제품 수량 10개, 4만원, 40만원이네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체 처리와 비정상 감모 처리가 되고요. 간단한 내용은 상품 수량 부족분은 복리 후생비로 대체하고 제품 수량 부족분은 비정상 감모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돈을 붙여서 보겠습니다. 상품 40만원은 복리 후생비로 대체하고 제품 40만원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한다. 그래서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40만원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가 되었습니까? 복리후생비 40만원으로 대체가 되었고 그리고 이 제품 40만원이 없어졌죠. 제품 40만원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재고자산 감모손실. 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분계가 되며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이렇게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타나면 각각 적요 8번을 눌러주시는 거 꼭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은 복리후생비로 대체 처리하고 두 번째 제품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출제 의도입니다. 출제위원회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가 재고자 단 간모 손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이며, 즉 간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두 번째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이 됩니다. 입력이 가능한가? 이것 두 개 입력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반전표 결산이니까 12월 31일 날 쭉 연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 811번 복리후생비죠. 금액은 400불 엔터. 대변 4번입니다. 상품 146번. 자, 거래처 말고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적요. 우리가 일반적인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지만 이 타 계정으로 대책 8번 적는 거, 이것은 채점 대상이 맞다라는 겁니다. 꼭 8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랬더니 보십시오. 타 계정으로 대책 나타나죠. 나타나고 금액은 얼마? 400불. 다음 차변 3번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죠. 재고자산 간모 손실. 그리고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묻어 나오죠.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은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찜찜하니까 한번 찍어주고 스페이스 눌리고 엔터. 400불 엔터. 대변 4번 제품이죠. 150번 엔터 8번 꼭 찍어주시고 400불 엔터. 확인하러 갑니다. 자, 811번 복리후생비 상품 타계적으로 대책. 차변 재고자산 간모 손실. 대변 제품 8번 되어 있고요. 금액은 각각 40만원씩. 예, 문제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4번 근로소득관리 25점짜리네요.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네요. 8점짜리입니다.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 놓치면 큰일 나죠. 1번 정승철의 3월분 급여 자료입니다. 자, 이 급여 자료 입력은 이 항목들 중에서 과세, 비과세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수당공제, 이거 과세다, 비과세다 그대로 한번 적용만 하면 됩니다. 자, 자료 설명 한번 살펴볼게요. 쭉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3월달 것은 언제 지급합니까? 4월달에 지급하겠죠.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그리고 당사는 월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이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을 등록하시오. 당연히 수당 등록돼야 됩니다. 정승철의 3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입력할 때 구분은 2번 급여 플러스 상여로 선택할 것. 3월분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죠?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할 때는요. 자, 먼저 실무 급여 자료 입력의 실무 수행 순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 등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세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수당 등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월과 일을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수당 등록부터 먼저 한 다음 월과 일을 입력해야 됩니다. 월과 일을 입력하고 난 뒤에는 수당 등록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다음 급여 자료 입력에 서는 문제지에 나온 금액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비과세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 탭을 눌러 반영하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반영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수당 등록입니다. 수당 등록에서 과세 또는 비과세 구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과세입니다.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데요. 이 내용은 반드시 다 아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1도 있고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2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직, 그 다음에 숙직료인데요. 오타입니다.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그리고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차가 아니라 소유자가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 물론 여비를 따로 지급받고 20만원 받으면 과세가 됩니다. 따로 돈 받는 거 없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썼을 때만 비과세, 출퇴근도 과세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직원차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 번째도 한다면 실비로 지급을 받고 또 받으면 과세가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나머지는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인데요. 식사 제공 시 밥을 줄 때는 과세 처리됩니다. 그리고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이것이 3천만원으로 2020년까지 올랐죠. 작년까지 2019년까지만 해도 2,500만원이었는데 2020년부터 올랐습니다. 왜? 시급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게 되겠죠.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라 하면 생산직 공장의 근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광산, 어업 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그리고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생산직 근로자에.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에 출산 보육비인데요. 만 6세 이하까지입니다. 우리 애가 8살인데 직장에서 10세까지 출산 보육비를 주는 이런 직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돈은 받더라도 8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출산 보육비를 받으면 만 6세 이하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세법에서 나이 따질 때는 년 빼기 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달에 태어났는데 지금 2020년 8월 달입니다. 그러면 년 빼기 년으로 나이를 구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선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원이란 말은 원양어선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왜 고기잡이 하시는 이런 선원들이 있죠. 이분들 말하는 겁니다. 국외 근로소득 급여 중 월 100만원, 외국에서 왜 파견 나가서 일하는 업무 보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월 10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외항선언 선원, 외항선박 선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배를 타고 상선 같은 거 움직이는 이런 선원들이 있죠. 그리고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 이거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국외 근로소득 100만원과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300만원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6번에서 말하는 100만원은 우리가 사무직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현장 근로자들 있죠. 이분들 정말 힘들게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그리고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 비과세,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직무 발명 보상금을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입력을 하게 됩니까? 500만 원까지 비과세고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 과세인데 어떻게 입력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비과세로만 선택하고 8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떠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 초과분은 과세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금액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음 장애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됩니다. 우리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해라고 주는 그런 급여가 됩니다. 여기에 뭐 과세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은 비과세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둔 이유는 질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직원입니다. 직원, 종업원, 법인 임원 소유의 차량. 자, 여기서 배우자 공동 명의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차나 집 같은 거 재산상 가치가 큰 것은 요즘은 본인과 배우자와 같이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직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 직원 출퇴근이라든지 편의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이면서 업무용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둔 것이 빨간색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밑줄 쫙 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만 원까지 되는데 실비를 지급받고 다시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면 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도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면 각각 월 2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잡, 쓰리잡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2군데에 다 내 차를 가지고 업무용에 이용을 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20만 원씩 받는다면 각각 20만 원씩 비과세를 받는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 이거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에서는 3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하다는 것과 직원 출퇴근 또는 편의는 과세가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101번, 102번 설정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직책수당입니다.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직책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직책수당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세입니다. 10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을 제공하지 않네요. 그러면 비과세가 되겠죠. 왜? 중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회사에서는 기계장치 성능 개선과 관련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따라 채택된 사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비과세.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외 근로수당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은 3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급여 자료 입력에서 수당 등록입니다. 자, 요거는 빠져나오고요. 인사급여입니다. 인사급여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급여 자료 입력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수당 등록도 할 거예요. 자, 나타났네요. 자, 여기서 월과 일을 먼저 입력을 하면 어떤 것이 여기에 수당 공제 등록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03월 뭐 9분 2번입니까? 2번. 그리고 직업일 2020년 04월 10일이죠. 매월 10일이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어때요? 수당 공제 등록이 비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눌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해서 수당 공제 등록부터 먼저 눌러서 여기에서 수당과 공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공제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공제 항목은 프로그램에서 자동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수당 공제 등록은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수당 등록 여기에 하겠습니다. 자, 찍어주시고 자, 아래쪽에 보고 하는 게 좋겠네요. 200번이네요. 보고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200번. 자, 200번 뭐 직책수당이네요. 직책수당. 자, 이게 코드에 자 직책수당 지워버리고요. 상여 찍고 코드 찍고 200번 200 입력이 안 되죠. 안 되면 자동으로 200기 붙겠단 말입니다. 직책수당 입력하겠습니다. 직책수당 입력하시고요. 자동으로 나타나죠. 직책수당은 무엇이었습니까? 과태였죠.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급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00번 직책수당 급여에 따라 직책별로 준다니까 그대로 급여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월 정액이란 뜻이고요. 급여란 뜻이고 상여금을 말하고 추급은 추가급여, 추상은 추가상여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면 되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옆으로 좀 치우고 안 보이네요. 이거 요 X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옆으로 치운 다음에 자, 됐고 다음 직책수당 됐고요. 식대죠. 식대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비과태입니다. 2번. 자, 2번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식대 2번 나와 있죠. 비과태 항목은 이렇게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다음 직무 발명 보상금 타자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직무 발명 보상금 엔터. 이것도 역시 비과태였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는 자가운전 취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쭉 해서 17번에 나와 있네요. 직무 발명 보상금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엔터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외 근로수당 엔터. 그리고 비과태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국외 등 근로 건설 지원 업무 그리고 국외 근로 건설 감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에도 한번 볼까요? 자, 한 가지 국외 등 근로 건설 지원 업무가 되겠죠. 요거는 100만원짜리고요. 100만원까지 비과태고, 그리고 국외 근로, 원양 선박 300만원까지 된다 그랬죠. 건설, 설계, 감리직, 이런 것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9번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건설업이 아니라 지원, 사무직을 의미하게 됩니다. 확인. 됐고요. 엔터. 나머지 넘어가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당 등록은 끝이 났죠? 수당 등록은 끝이 났습니다. 자, 확인. 넘어가고요. 자, 이제 월과 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위쪽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분 급여 자료죠. 그래서 03월 후분은 2번 해라 그랬습니다. 2번. 직업일은 2020년 04월 10일이 되겠죠.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 정승철
성철 사원이죠. 선택해 주시고, 자, 이제 돈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하나씩 입력할게요. 자, 옆으로 내려서, 먼저, 기본급입니다. 얼마? 2100불, 엔터. 상여금이네요. 50만원이죠. 500불. 직책수당이네요. 200불, 엔터. 식대 15만원, 엔터.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2불, 엔터. 국외 근로수당 500불, 엔터. 자,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자, 과세 금액 나와 있고 비과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비과세 했던 거 한번 다시 볼까요? 비과세가 어디까지? 식대가 10만원까지 비과세죠. 직무발명보상금은 얼마까지? 50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2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은 얼마까지? 1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265만원인데 10대가 10만원까지 비과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에 또 1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5만원은 자동으로 과세로 넣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0에 10만원을 더하면 비과세가 얼마가 됩니까? 260만원이 되죠. 이 정도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제 항목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이 금액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입니다. 자, 1번, 2번이 끝이 났습니다. 수당 등록했고요. 급여 자료 문제지에 나온 대로 돈을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빠져나오고.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일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고 찾기 힘드시면 여기죠. 돋보기 그림 오른쪽을 찍어주시고 F10을 눌러도 됩니다. 원천 하면 나타납니다. 두 자만 쳤는데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천징수부 원천징수부가 아니죠. 원천징수 영수증 다시 한번 볼까요? 원천징수 이행 다 안 나타나네요. 자, 요거 바로 누르겠습니다. 아래쪽에 메뉴도 사실 몇 개 없죠? 몇 개 없습니다. 자, 귀속기간은 몇 월 달이었습니까? 3월달. 그래서 03월, 엔터, 03월. 그리고 직업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 03월부터 언제까지? 03월까지가 되겠죠? 엔터. 자, 되었습니다. 자, 이랬더니, 화면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는 화면 상단에 보시면 불러오기 탭이 있죠? 불러오기 반영만 시켜주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예. 아니네요. 귀속기간은 3월, 이게 직업기간이 4월이네요. 죄송합니다. 04월, 엔터, 04월, 4월 10일이죠. 4월 10일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나죠. 535만원 소득세 등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이었죠.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이렇게 불러오기만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마추어 같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속기간은 3월달 월급이고요. 직업은 4월 10일이었죠. 그러니까 4월부터 4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3월로 잘못 입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반영이 되니까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마감해야 됩니까? 아니요. 마감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ESC 한번 X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저장할까요? 물어보겠죠? X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장 버튼 여기 있죠? 눌러주시고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장할까요? 물어볼 때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영된 게 저장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급여 자료 입력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네요. 8점짜리입니다. 자, 자료 1.
주민표가 나와 있네요. 주민등록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춘삼 씨고요. 그리고 전입일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주소 나와 있고 주민번호 나와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 내역이네요. 이름은 김춘삼이며 2020년 9월 8일날 입사했네요. 급여 총액이 68만원이며 일당이 17만원입니다. 총 4일 근무했고요. 근무 날짜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한번 살펴볼게요. 평가와. 자, 첫 번째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다. 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일별로 지급하네요. 그래서 일당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한다. 다른 것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을 하시오. 메뉴,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란 말입니다. 사원 코드는 1000번으로 등록하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하라면 생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틀렸습니까? 틀린 거로 채점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입력하지 말라고 하면 항상 모든 문제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고 이 내역을 입력해란 말입니다. 다음 9월 귀속분 지급기간 9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동으로 반영되죠. 1번과 2번을 하면 3번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실무수행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입니다. 실무수행 순서를 먼저 계획을 잡고 우리가 천천히 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 등록을 하고, 두 번째,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한 다음, 그리고 세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화면 우측 상단에 일용직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되고, 아니면 찾으셔도 됩니다. 사원번호 1000번,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라 그랬습니다. 고용보험만 체크하시면 돼요. 징수하기로 한다. 몇 번지는 알 수 없고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서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우측 탭에 있습니다.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 다른 메뉴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됩니다. 그리고 날짜들 4일 있죠.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우리가 특별한 조작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로 할 거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 이론에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론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자, 이거 먼저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용직 한번 해볼까요? 자, 일용직 사원 등록. 사실은 여기에 나와있죠. 몇 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주셔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눌리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요런 창이 나타나면 변경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다음부터 이 창 열지 않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먼저 김춘삼 내국인 제가 미리 입력해 두었습니다. 1000번 맞죠? 김춘삼 그리고 내국인 주민번호 나이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0번 치시고 김춘삼 치시고 내국인 선택하시고 주민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사일 나와 있었습니다. 입사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입니다. 주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번호 이거 눌러서 하지 말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편번호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살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1급이 17만원이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17만원 해주시고, 나머지는 1급직이니까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자, 다 되었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조금 더 있으니까. 자,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고용보험 있죠. 고용보험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 해주시는 거, 이거 왜 문제에서 고용보험만 떼겠다 그랬습니다. 이 0.8%는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입력을 문제 나온 대로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급을 일용직 급여 입력해야 되겠죠. 입력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몇 월이었습니까? 9월이었죠. 9월이니까 09월 그대로 하시고, 직업 연 월 일도 09월입니다. 그리고 부서 필요 없죠. 엔터 하면 김준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등록했던 거 나타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해당 날짜들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가 제가 여기에 메모해 두었죠. 8, 9, 11, 12.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일, 9일, 그리고 11일, 12일 이렇게 되네요. 이것들을 체크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줍니다. 클릭하셔서 체크, 클릭, 체크, 그리고 11일, 12일 맞나요? 클릭, 클릭. 자, 이렇게 보시면 X된 칸을 클릭만 해주시면 근무행글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17만원씩 다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았더니 어떻게 고용보험 0.8%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끝이 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도 했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거 눌러주시고요. 09월이었습니다. 09월. 그리고 귀속기간 09월이고 시급도 일당이었고 0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09월 엔터. 자,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죠. 자동으로 나타나면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에 화면 우측 상단에 블록 있죠.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안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눌러주시고, 전 자료를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예. 결과값이 똑같죠?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68만원.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어떻게 란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저장하고 빠져나오셔도 되고, X 하면, X 버튼을 누르면 저장할까요? 물어보겠죠. 그때 예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감 버튼은 따로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X.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해야지만 다음에 채점할 때 불러와지겠죠. 예. 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일용직 사원 등록하는 거, 오랜만에 일용직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뭐 별거 없네.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거나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4강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